첫 번째 세션은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 유형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저장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레이크하우스가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신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이 두 가지 플랫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마 이번 세션을 통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발표자를 모셔봐야겠죠. 마이크로포커스 윤찬호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티카이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윤찬호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아키텍트로 이제 버티카를 한 10년 이상 지금 테크니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게 좋다라는 거에 대한 전문가라고 봐도 되겠네요. 전문가라고 할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열심히 전문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네. 버티카라는 회사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조금 알고는 있었는데 네. 마이크로포커스예요, 회사가. 네. 근데 이게 버티카가 원래 독립된 회사 아니었나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버티카는 원래 버티카 시스템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HP라는 이제 큰 기업이죠. 네, 큰 기업에서 이제 버티카의 가치를 보고 이제 버티카 회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HP가 이제 하드웨어 쪽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HP가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마이크로포커스 쪽으로 이제 스핀오프를 시킨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마이크로포커스 산하에 버티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포커스도 개별적인 비즈니스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 영역에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잔뼈가 굵은 그런 회사인데 맞습니다. 버티카는 기존의 마이크로포커스 영역, 사업 영역과 이게 매칭되지 않는 그런 완전히 별개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마이크로포커스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몇 면을 들여다보면 마이톰이나 여러 가지 솔루션들 DB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DB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그 DB가 기존에 그냥 오사 제품이든지 다른 회사 제품을 썼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버티카를 빌트인해서 이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버티카에 대한 좀 더 궁금한 이야기는 발표자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 즉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고 버티카가 왜 레이크하우스에 적합한 플랫폼인지를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버티카가 데이터 레이크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버티카가 좀 어떤 제품인지 생소하실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 버티카가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버티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전통적인 DW 영역이 될 텐데요. 버티카는 순수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이런 순수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대용량 데이터 처리, 즉 DW 같은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예 새롭게 설계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퓨어 MPP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이티브 컬럼너 아키텍처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버티카가 소프트웨어 온리 제품이다 보니까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쿠버네티스까지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인프라에도 버티카를 배포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의 엑사데이터 그거의 소프트웨어 버전이라고 봐도 되나요? 저희는 그렇게 좀 비교하는 거를 많이 원치는 않고요. 오사가 워낙 큰 회사고 네임 밸류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그 DW 솔루션 측면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어플라이언스 특정 하드웨어에 강력하게 소프트웨어 결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른 태생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 이름이 나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성능 DB 하면은 일반적으로 오라클이든 아니면 SAP 하나든 그런데 SAP 하나는 SAP ERP에 쓸 거 아니면 안 쓰잖아요. 근데 오라클은 워낙에 범용적으로 쓰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라클 DB로 성능이 좀 부족하네 라는 기업들이 엑사데이터 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엑사데이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엄청난 그 고성능을 발휘해주는 하드웨어 네. 때문에 엑사데이터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DB-MS 대비해도 저기 마지막에 있는 10배에서 50배 이상의 빠른 처리 성능을 제공하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네. 하드웨어는 바꾸지 않고 맞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네. 그만큼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버티칼을 가지고 이야. 내가 원하는 그 인프라 환경에다 그냥 배포만 하시면 네. 하드웨어를 가지고 저희가 성능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결국 그 성능 목표를 네.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제품이 버티칼이죠. 야. 네, 많이 의구심들을 가지세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그 네. 성능을 내라고 하는데 네. 저기 나오는 네이티브 컬럼너 아키텍처랑 조금 오늘 자세하게 그 저희 제품 소개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네. 버티칼가 가지고 있는 엔진이 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능 최적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별도의 하드웨어랑 강력하게 이렇게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제품이 아닙니다. 야. 솔직히 잘 안 믿겨지는데 네. 일단은 발표자를 좀 더 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네. 고급 분석 영역입니다. 버티카는 태생이 다른 그 전통적인 뒷돌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놈이다 보니까 네. 엔진이 그나마 좀 신생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최신 기술이 네, 많이 반영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 기능 자체가 엔진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인디비 머신러닝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그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 없이 맞아요. 그거 되게 강조하는 것 네, 같아요. 버티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모델링 수행할 수 있는 인디비 오. 머신러닝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장점을 볼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이썬 네. 혹은 SQL이 될 텐데 네. 저희는 SQL을 가지고 머신러닝 전체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SQL로 ML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데. 네. 야, 대단하네요. 인디비 ML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야.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냥 오롯이 전부 다 네.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인DB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DB를 접근하는 용어는 결국 SQL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기존에,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뭐 DBA 분들이 좀 더 나은 그런 분석을 위해서 이제 ML까지도 가고는 싶은데, 네.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부담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분명히 DB 쪽에서 완전 전문가인데, 네. ML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초보자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그대로 ML에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렇죠. 야, ML 프로젝트 할 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겠는데요.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을 너무 잘 말씀을 주셨고요. 네. 결국은 그 SQL을 통해서 기존에 머신러닝 해보고 싶은데 언제 또 파이썬 배워서 네, 라고 그러니까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SQL을 가지고 툭툭툭 던져볼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 저희 뭐 물음표 그려진 청바지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에 모델을 한 10,000개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야. 10,000개를 만들어내서 각 매장에서 네. 의상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와.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네. 그 매장 내 데코레이션들을 아예 바꾸는 그 모델을 하룻밤에 한 10,000개 이상씩 만들어내거든요.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SQL로 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MPP 기반의 고성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성능이 나오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네, 성능이 안 나오면 아무리 SQL이라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괜히 SQL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급 분석 기능들 요즘 시계열 분석이나 지형 분석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 지형 분석이나 이제 전문 검색, 아주 롱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빠르게 찾고 싶은 이런 그 분석 니즈들이 많은데 네. 그런 고급 분석 기능들이 아예 기본적으로 엔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 그럼 SQL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머신러닝, 지오스페이셜 분석, 네. 전문 검색, 시계열 분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런 걸 하려면 원래 저거에 알맞은 별도의 솔루션들을 맞습니다.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저러한 기능들을 엔진에 내장하고 있는 특히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툭툭 맞아요. 튀어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엔진에 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알고리즘들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머신러닝에 대한 파일럿, 우리 회사에서 정말 머신러닝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을까? 네. 혹은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랩, DB가 제일 잘하는 게 대용량 처리거든요. 그렇죠. 이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 머신러닝에서 한 70% 이상의 그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버티컬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머신러닝 기능들이 이렇게 이쁘게 패키징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대단하네요. 네. 야. 진짜 되게 처음 보는 컨셉의 제품입니다. 네. 이런 거. 네, 야, 신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쿼리 엔진, 이제 데이터 페더레이션 레이어가 될 텐데요. 네. 통상 이제 데이터 페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솔루션들 다들 요구를 합니다. 네. 페더레이션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특정 티어가 하나 서 있어야 되는데, 버티카 같은 경우에는 엔진하에 이 데이터 페더레이션을 위한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둡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된 데이터를 버티카 SQL을 통해서 직접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앞단에 뭘 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쩔 수 필수라고 여겨져 있었는데, 네, 빅데이터 맞습니다. 프로젝트 할 때는. 맞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진짜. 그게 다 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다른 제품들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늦게 네. 시작했던 만큼 트렌드를 조금 뒤편에서 봤던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엔진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놨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네. 기능들을 계속 손쉽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엔진 자체가. 기존의 엔진들은 워낙에 오랫동안 좀 약간 고착화돼 있다고 할까요? 네. 변경하고 싶어도 무거워서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버티칸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넣지 뭐 네. 해갖고 와, 이렇게 좋아진 거네요. 계속 들어가는 거, 저희가 버티카가 통상 이제 다른 경쟁 제품사들을 보면 DB 설치하려면 4기가짜리 DVD 하나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데, 네. 버티카는 엔진 자체가 너무 가볍습니다. 200메가에서 요즘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기능들이 조금 추가하다 보니까 한 네. 400메가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딴 데 10분의 1인데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야, 그럼 그렇게 가벼우니까 뭐 심지어 쿠버네티스에도 배포가 가능한 거네요. 네. 야, 결국 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 기반으로, 네. 이런 요건들은 이제 당연히 네, 버티카가 제공할 당연히, 수 있는 네. 거고, 네. 버티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CS 분리 아키텍처를 통해서 아주 유연하게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에다가 멀티 클러스터 기능이 제공이 돼요. 이런 멀티 클러스터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DW 영역을 이제 저희는 한 단계 올라서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으로 이제 저희가 진화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티카는 그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이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때문에 어떠한 클라우드든지 쉽게 배포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주요한 퍼블릭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하고 싶은데 뭐 하실 수 있죠. 쿠버네티스나 VM웨어 같은 가상화 기반으로도 버티카를 쉽게 배포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쿠버네티스는 그 오픈소스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그 상용 쿠버네티스들도 네, 다 맞습니다. 오픈시프트에다가 네네네. 그 요즘 클라우드 벤더들이 지금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다 내놓고 네, 다, 있잖아요. 네. 메이저 3사가. 그쵸. 그 메이저 3사 관리형 쿠버네티스에 다 버티카를 배포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터만 설치를 하시면 네. 야물 파일이죠. 야물 네네. 파일에 나 클러스터 몇 개 띄울 거라고 정의를 하면 그냥 뽕 하고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현재의 이런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클라우드 환경을 뭐 거의 완벽하게 지원한다라고 네, 맞습니다. 봐도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티카는 그 오픈소스 진영을 공격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카프카나 하둡을 연계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솔루션 필요 없이 SQL 기반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손쉽게 카프카나 하둡을 이렇게 연계하실 수가 있고요. 네. 스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크는 데이터를 가지지 않는 컴퓨팅 플랫폼이잖아요. 네. 결국 스파크의 뭔가를 분석하려면 걔한테 먹이를 줘야 돼요. 네, 결국 데이터 던져줘야죠.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네. 대용량 데이터를 스파크로 고속으로 올리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건데 버티카는 이제 병렬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크 쪽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피딩해 줄 수가 있고요. 네. 심지어 스파크에서 이제 마사지된 데이터를 버티카 쪽으로 병렬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커넥터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머신러닝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 건데요. 통상 이제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나 모델링 그리고 평가, 배포까지가 이제 머신러닝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될 텐데 네. 이러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SQL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특히나 저희는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쪽에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별도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빼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00인데 왜 1만 빼내서 모델링을 하냐라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를 아주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일부만 이렇게 떼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이유가 네.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하고 싶죠. 네, 맞습니다. 전처리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델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뭔가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보유하고 그렇죠. 있는 네.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가 거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 나 어떻게 좀 답을 얻고 싶은데 답안지를 정말 많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장점을 또 하나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MPP 기반의 대용량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버티카에 내장되어 있는 머신러닝 기능들은 모두 병렬 처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전체 프로세스를 빠르게 한번 수행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 아닌데, 머신러닝은 결국 이터레이션이거든요. 이러한 이터레이션들을 너무 쉽게 자주 수행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거죠. 하긴 많이 학습하면 할수록 네. 뭔가 정확도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성공률도 올라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크하우스 개요를 조금 본격적으로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요. 네. 그냥 데이터 레이크면 레이크지. 맞습니다. 또 뭐 레이크 하우스는 또 뭔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네, 네. 그래서 왜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이 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데이터 아키텍처 옵션에서 조금 찾아볼 거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레이크하우스가 뭔데? 네.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아키텍처 옵션이라 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좀 살펴볼 건데, 이제 그 리서치 결과를 보시면 ERP 같은 특수 목적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DW랑 하도브로 대표되는 데이터 레이크가 각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플랫폼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게 제일 익숙한 것 같아요. 익숙하고 저거 외에는 굳이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할 만한 플랫폼들이 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각 플랫폼의 특징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저 두 플랫폼을 각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네, 네. 네.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때문에 파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기업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네네. 어떤 문제인지를 조금 살펴보니까 그렇지. 네. 어쩔 수 없지. 네. 네. 결국 이 아키텍처가 다른 플랫폼들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운영의 그 복잡성이 너무 부담이 돼요. 네, 네.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플랫폼을 두 개를 나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이원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데이터는 사일로되고 데이터가 네. 중복 저장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 품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는 데이터는 저기 네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된 데이터 저장에 그렇죠. 따른 비용을 그렇죠.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데이터 기반의 뭔가 분석을 하고 싶더라도 이러한 데이터 품질 문제 때문에 많은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쓰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않게 되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극복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질문을 잘해 주셔서 네. 이제 왜 이 레이크하우스가 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조금 살펴볼 텐데 네. 일단 두 플랫폼의 특징을 먼저 조금 더 네네네. 한번 그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한번 훑고 지나가 볼게요. 네. DW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네, 구조화되고 정형화된 정제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하도브로 대표된 데이터 레이크는 정형, 단정형, 비정형 같은 아주 날 것의 데이터를 네네. 주로 저장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볼륨 측면에서도 데이터 레이크가 DW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네.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스키마 측면에서도 DW는 전통적인 ETL을 지향하는 반면에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리드, 즉 ELT를 지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집어넣어놓고 그 네. 뒤에 분석하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데이터 레이크가. 그러니까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나 성능 측면에서 DW가 빠른 성능을 보장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스토리지 비용을 요구할 맞아요. 수밖에 없고요. 고성능 스토리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싸고. 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는 이제 하도비 태생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저렴하게 좀 저장해볼까 네. 해서 온데 싼 서버들 막 모아다가 결국 그래서 분산으로 네, 이렇게 분산 하는 이제 거잖아요. 파일 시스템을 네.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스토리지 비용이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능은 DW보다 많이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데이터 품질 측면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DW는 트랜잭션을 너무 잘 지원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면에 네.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처리에 제약이 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처리하기 힘든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의 ACD 준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 데이터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비즈니스 분석가나 현업 사용자가 DW 주로 사용을 한다면 네.
데이터 레이크는 잘 아시다시피 네. 데이터 과학자나 데이터 개발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네. 이제 분석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석 측면은 DW가 배치 리포팅이나 BI, 시각화 이쪽에 최적화돼서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있다면 데이터 레이크는 머신러닝, 예측 분석, 그리고 데이터 탐색이나 프로파일링 이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DW가 데이터 레이크보다 아주 높은 수준의 동시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DW는 아주 오래전에 태생을 한 제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성숙된 잘돼 있죠. 보안이나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통합 데이터 정책을 적용하는데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ML에 주로 이제 활용하는 거는 데이터 레이크인데 네. 저 데이터 품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많이 학습을 시켜야지만 정말 뭔가 좀 사용할 만한 네. 그나마 쓸만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스토리지 많이 필요한데 스토리지 많아지면 비싸니까 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비용의 데이터 레이크를 네. 찾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비용 이런 거 안 따지고 데이터 웨어사에서 ML 되면 분석할 수 있으면 엄청 그쵸.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비싸서 못 쓰니까 아유. 그러면 왠지 레이크하우스는 네. 이 두 가지 장점만 결합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결국 이제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방향이 네. 이제 그 방향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레이크하우스가 탄생한 이유를 살펴보기 한 단계 전에서 네, 저희가 네, DW나 레이크하우스의 단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DW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데이터 품질을 가지고 신속하게 BI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고비용이나 네. 복잡한 운영, 용이하지 않은 확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고비용 측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고가의 하드웨어나 스토리지 그리고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비용을 필요로 한 아주 대표적인 시스템이 DW예요. 네. 그리고 미래의 워크로드나 그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피크 워크로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할 때부터 오버프로징 피저닝을 그렇죠. 해서 구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에 또 중요한 시스템이니까 네. 뻗으면 큰일 나서 맞습니다. 진짜 오버해서 책정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통상 5년 혹은 10년 뒤에 일어날 워크로드를 머리를 쥐어짜서 네, 예측을 네. 해서 맞아요. 초기에 구축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 비용이 아주 너무 많이 비싸요. 필요한 네, 맞습니다. 플랫폼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 복잡한 운영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런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요. 저거는 단점이라고는 보이지만 어쩔 수 단점이 없는 숙명 아니고 같은? 숙명 같은 네, 네. 정확한 표현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용이하지 않은 확장성인데 1번이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결국 내가 필요한 순간에 성능의 스토리지를 손쉽게 적시에 확장할 수 있다면 오버프로비저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DW 제품들이 우리는 유연한 확장을 지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상 뚜껑을 조금 까보면 이렇게 성능이나 스토리지를 확장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심지어 서비스 중지나 최소화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결국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소요 시간의 대부분은 정해져 있던 노드들에서 다시 추가되는 노드로 데이터를 다시 분산해야 쪼개서 되잖아요. 분산해주는 네. 이런 데이터 리밸런스라고 하는 데이터 재분산 과정 때문에 필요한 건데 결국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데이터 재분산 프로세스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급격하게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적시에 확장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네. 그러겠네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의 이제 단점을 조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이에요. 결국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올바른 정책을 잘 적용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둡 같은 경우 여러 에코시스템들이 얼기설기 엮여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일관된 정책을 다 적용이 안 되네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이터입니다. 계속 아. 말씀드리지만 트랜스포머 없고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되고 네.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힘든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봤던 문제점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복잡한 운영입니다. 계속 언급드린 부분이지만 다양한 이코시스템들을 결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 아파요. 너무 복잡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단순한 하도 기반으로 분석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에 HDFS 있어야 네. 되죠. 네. 여기에다가 리소스를 관리해야 되니까 리소스 관리자인 얀 올려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쿼리 엔진 필요하잖아. 하이브 같은 쿼리 엔진. 네네. 최소한 3개는 있어야 기본적인 분석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고 네. 여기에 보안이나 기타 필요한 기능들이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에코시스템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하둡 시스템의 그 가치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이러한 그 하둡의
태생이 그냥 오픈 시스템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운영의 복잡성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오픈소스로 출발을 한 거고 포용성이 넓은 게 장점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니 네. 운영할 그런 복잡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네, 또 맞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에코시스템이라는 용어도 어떻게 보면 하도 쪽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생태계잖아요. 맞아요. HDFS 위에 여러 가지 막 더불어 사는 이런 네, 시스템들이 네, 네. 엮여 있는 맞아요.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복잡한 운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레이크하우스가 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레이크하우스는 DW의 장점과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결합하면서 두 네. 플랫폼의 단점을 아예 제거해버린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DW의 특성을 오롯이 가지되 데이터 레이크가 제공하는 유연하고 저렴한 스토리지를 결합하는 건데 결국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 위에 DW 엔진들이 올라가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레이크하우스라면 당연히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리서치를 조금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하기를 효율적인 가격이나 성능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효율적인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비용을 통해서 인프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보안이나 액세스 제어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 집중식 데이터나 오픈 포맷 파일 지원, 클라우드 아키텍처, 다양한 워크로드 지원 같은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필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인 레이크하우스를 이미 구축하고 있거나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리서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기업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들을 결국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대안으로 나온 플랫폼이 이제 레이크하우스이기 때문에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모든 유즈 케이스, 즉 모든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네. 단순화된 아키텍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기업에서 레이크하우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됐다. 네. 그러면 유연한 확장성은 당연히 가져가게 그렇죠. 될 거고요. 다양한 유형의 워크로드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크게 8가지 이 장점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동시 사용자, 더 큰 데이터로 손쉽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랜잭션 얘기 계속 나옵니다. DW는 트랜잭션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아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DW 스키마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이나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요. BI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직접 BI 도구를 이용해서 SQL을 이용해서 통찰력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데이터 분석가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포맷이 파켄오크 같은 파일 포맷이잖아요. 네. 이런 오픈 포맷 파일을 적극적으로 분석에 네네.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 정형뿐만 아니라 반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제하고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다양한 워크로드가 이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이나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SQL 분석을 포함해서 모든 분석 업무가 단일화된 저장소에서 지원이 되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끝으로 스트림 프로세스인데요. 카프카랑 이제 손쉽게 연계될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서는 다양한 스트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 그리고 뭐 레이크하우스의 저기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들의 한계점을 극복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망라가 되어 있는 네. 형태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이크하우스 개념이 좋은 거는 뭐 네. 좀 이제 체감을 하실 건데 네. 그럼 버티카가 왜 레이크하우스에 맞아? 니네 DW잖아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네. CS 분리 아키텍처와 데이터 민주화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CS 분리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근간이 되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CS 분리가 레이크하우스에서 가지는 기술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이에요.
컴퓨팅 노드는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재분산이나 조정 없이 내가 필요할 때 컴퓨팅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요.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팅과는 독립적으로 스토리지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존 것들은 저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 정도 컴퓨터 성능 필요 없는데 맞아요. 용량만 있으면 돼. 네,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컴퓨팅 노드까지 합쳐져 있는 그 완제품을 사야 되다 보니까 정확한 말씀이에요. 비용이 네.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랑 또 같이 연계해야 되니까 설정도 네, 복잡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필요한 만큼 확장이 되는 거네요. 네, 결국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이터, 핫 데이터, 그냥 오늘 네, 필요 맞아요. 분석할 데이터, 적재할 네. 데이터는 뭐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네. 활용하지 않는 콜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스토리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네. 보니까 불필요한 컴퓨팅이 낭비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스토리지 용량만 필요한데 와 컴퓨팅 자원 남아 돌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용 측면이에요, 결국. 페타바이트 이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될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로컬 스토리지, 말씀 주셨다시피 로컬 스토리지나 고가의 스토리지가 아니라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세이브 하실 수가 있는 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네요. 것이죠. 끝으로는 뭐 중요한 부분이 가용성 측면입니다. 연구 데이터가 야. 컴퓨팅에 저장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컴퓨팅 장애나 심지어 컴퓨팅이 모두 불나서 없어지더라도 네. 스토리지만 멀쩡하면 데이터 유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가 여러 가지 고가용성 방안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고 수준의 SLA를 보장받으면서 데이터를 나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컴퓨팅 노드 쪽에 장애가 있으면 스토리지 쪽의 데이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혹은 컴퓨팅 자체가 아예 스토리지를 들고 있는 모양새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아예 스토리지를 이용할 수도 없을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근데 이건 완전히 분리됐으니까 그럴 걱정 자체는 뭐 안 해도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지보수도 쉬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CS 분리의 아키텍처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분석을 최적화하자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본연의 구축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다음은 다양한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기업들은 앞으로 내가 나아갈 인프라의 방향성이나 이미 구축해 놓은 인프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건데요. 야, 보통 새로운 거 이렇게 도입할 때 기존 거 버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프레미스를 선호하는 기업들, 즉 금융권 같은 기업들은 고객의 민감 정보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네. 너무 넘어야 되는 산들이 많아서 네. 온프레미스 환경을 되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결국 자신의 IDC에 구축되어 있는 전용 서버나 쿠버네티스, VM웨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컴퓨팅 활용하고 싶어 할 거고요. 우리는 새로 신생하는 회사라서 인프라 비용이 없어요. 당연히 클라우드. 네, 퍼블릭 클라우드 쓰려고 할 거거든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스턴스나 네. 저런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컴퓨팅 그쵸. 파워로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온프레미스랑 퍼블릭 클라우드 장점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우리가 알아서 쓸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쓰고 싶어하는 고객도 있다는 거죠. 아. 온프레미스에 스토리지를 두고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온프레미스 스토리지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필요 없을 때 컴퓨팅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네, 게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섞어서 한번 써볼래. 네. 라는 고객들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네. 이러한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만 비용이나 구축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레이크하우스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력 인프라 환경이랑 안 맞으면 네. 못 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그 기업의 인프라 환경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맞출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버티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레이크하우스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버티카야 레이크하우스가 그게 된다. 네, 맞습니다.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레이크하우스 개념을 가지고 있는 큰 두 회사가 있어요. 네네. 큰 두 회사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SaaS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뒤에도 네. 다시 한번 언급을 네, 드릴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장 측면을 크게 스토리지나 컴퓨팅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컴퓨팅 확장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컴퓨팅은 크게 성능 확장이나 동시성 확장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통상 성능을 올리면 동시성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네.
결국 성능 확장이 동시성 확장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성능을 올려놨더라도 워크로드가 같이 늘어나거나 동시사용자가 같이 늘어나면 클러스터 그럼 안 내에서 늘어나죠. CPU나 I/O 경합이 너무 네. 치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성능 확장이 곧 동시성 확장은 아니다. 따라서 내가 필요한 확장을 이해를 하고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능 확장은 잘 이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내대로 컴퓨팅을 하고 있다가 네. 내대를 더 끼우면 2배 네. 정도의 성능이 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반면에 새로운 워크로드나 새로운 동시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SLA를 흔들지 않고 싶을 때는 동시성 확장이 답인데, 결국 기존의 클러스터는 기존 SLA를 흔들림 없이 처리를 해라. 네. 그리고 새로운 워크로드나 새로운 사용자들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클러스터에서 워크로드를 분석해라 라고 하면 서로 경합이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러한 동시성 확장을 반드시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두 가지 성능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재분산 프로세서에 개입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성능의 동시성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데이터 재분산 프로세서는 반드시 배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확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페타바이트 혹은 엑사바이트 이런 대용량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네. 비용 효율적인 확장이나 관리 방안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러한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고 있다는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파일 스토리지나 블락 스토리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키텍처 특징 측면에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확장성을 그렇죠. 제공하는 스토리지가 돼요. 그래서 서비스 중단 없이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지 않고 모든 객체들이 메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손쉽게 네.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CS 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버티카 이온 모드라고 하는 놈은 버티카에 제공하는 CS 분리의 코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이제 컴퓨팅 확장이나 스토리지 확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멀티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워크로드 간의 물리적인 간섭을 제거하고 동시성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버티카 이온 모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온 모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식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버티카 이온 모드는 연구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라이트 원스 아키텍처거든요. 블락 레벨의 뭔가 수정이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요. 네. 근데 버티카 자체가 라이트 원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랑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프레미스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서 제공하던 오브젝트 스토리지든지 내가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컴퓨팅을 이제 구축을 할 텐데요. 온프레미스 환경을 조금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서버 세대 넣어서 이제 클러스터 하나 구성을 하실 거예요. 네. 성능이 필요하면 서버 세대 더 추가해서 이제 성능 그러겠죠. 확장하실 수 있겠죠. 네. 이제 동시성 확장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면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동시성 확장도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 조금 가변적으로, 유동적으로 컴퓨팅을 쓰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이나 네. 가상 환경 기반으로 이제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클러스터 간에는 데이터를 일일이 동교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커밋된 데이터라면 어떤 서버 클러스터든지 바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레이크하우스 하면은 무조건 퍼블릭이야, 그리고 사스 플랫폼이어야 돼 네. 라는 통념을 깨트릴 수 있는 제품이 버티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온프레미스에서도 저런 식으로 좀 구현이 가능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토리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저게 일반 온프레미스 노드든 뭐 클라우드에 있는 저런 노드든 아니면 가상화 쪽이든 네, 하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공통으로 바라보고 사용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민주화 측면에서 좀 살펴볼 건데, 데이터 민주화는 결국 모든 사용자들이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하고 네. 활용하면서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 데이터 활용 측면이 많이 강조된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선호하는 환경에서 분석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의 의미를 가질 텐데, 네. 기업이 이제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하고 나면 결국 모든 데이터가 레이크하우스에 머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 효율성이라는 게 결국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버티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인디비 머신러닝 기능
계속 말씀드려왔죠. 네. 사용자가 친숙한 SQL을 통해서 머신러닝 전반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OJC 표준을 준수하는 지오스페이셜 분석 기능을 통해서 지형 정보도 같이 엮어서 분석해보자. 그리고 아주 긴 텍스트에서 내가 필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고속으로 검색하는 전문 검색, 그리고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한 시계열 분석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 기능을 SQL을 통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분산돼서 운영이 되어 썼었던 맞습니다. 그런 워크로드를 네. 하나의 버티카 DB 엔진에서 맞습니다. 아주 익숙한 SQL로 맞습니다. 수행할 수 있다. 너무 저보다 이 요약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이해가 잘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스트림 프로세스 쪽인데 카프카 연결을 앞서 네.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카프카 이제 프로듀서나 컨슈머를 구현하려면 이제 자바 코드를 일일이 개발자들이 개발을 네, 해야 네, 네.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버티카는 엔진에 내장되어 있는 컨슈머나 프로듀서를 통해서 카프카랑 양방향으로 SQL을 오.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카프카 연계 업무를 그냥 뚝딱뚝딱 배포, 뚝딱뚝딱 배포, 이야. 뚝딱뚝딱 적재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DBA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네. 나는 뭐 한 10년 동안 DBA로 활동했어. 뭐 오라클 DBA였어. 그러면은 그 DBMS 그 다루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다들 뭐 머신러닝, AI니 해갖고 나도 데이터 과학자로 한번 전직을 해봐야지 네. 했는데 대부분 중도 포기하고 다시 DBA 하세요. 네. 나는 그냥 이쪽이 더 나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진입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게 네. 이런 영역까지 기존의 SQL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엄청 큰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큰 장점이죠. 저희가 그 레이크하우스를 말씀드릴 때 뭐 아키텍처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통 메시지는 SQL이에요. 아. SQL을 통해서 네. 모든 워크로드를 처리해보자 네, 라는 네, 부분이 네. 될 이야. 거고요. 네. 끝으로 이제 다양한 파일 포맷 분석 지원이 있는데 버티카는 스키마 구조, 즉 테이블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DW 영역은 너무 당연한 거고 네. 버티카 입장에서는. 그리고 쿼리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뭐 기타 다른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파켓워크 같은 파일들을 익스터널 테이블 선언함으로써 버티카 SQL을 통해서 파켓워크를 직접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버티카에서 제공하는 고급 분석 기능들을 파켓워크 데이터에 밀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버티카에 저장된 데이터와 익스터널 테이블을 엮어서 조인해서 오. 분석. 결국 테이블이니까요. 버티카를 네. 바라보는. 어차피 구조는 네, 같으니까. 연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 데이터 사일로 없는 통합 분석을 손쉽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가시는 거죠. 이 앞에 시각화 도구 하나만 있으면 끝나겠는데요? 시각화 도구는 이제 좀 기업이 선호하는 시각화 도구를 네네네, 하나 구매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주 SQL 기반으로 손쉽게 많은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장점 중에 하나죠. 네.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이제 나머지 네. 조금 자랑하고 싶은 영역인데 뭐 트랜잭션 얘기는 계속 해왔으니까요. DW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분석가들이 활용하는 데이터에는 컴플렉스 타입, 즉 어레이나 맵이나 스트럭터 같은 데이터 타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버티컬 네이티브하게 이러한 컴플렉스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DNS 제품이기 때문에 액세스 정책이나 스키마 관리 이런 놈들에 전혀 제약이 없는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끝으로 좀 오늘 세션을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일단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DW와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결합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거나 네. 앞으로 도입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크하우스의 본질은 CS 분리 아키텍처를 통해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버티카는 DW에서 한 단계 지난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로 이미 진화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한번 진화했다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 이 생태계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인핸스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해 나갈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보셨지만 앞으로는 좀 많이 접하게 될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버티카라는 제품 자체가 다른 회사들 대비 좀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오랫동안 겪어왔었던 그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네. 유연성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앞으로 현재는 레이크하우스가 대세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둡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하둡이 네.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빅데이터 하면 하둡이었어요. 지금 아예 10년 전만 하더라도. 품위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요. 사업 품위가 안 네. 났어요. 야, 하둡이 안 빅데이터 되면. 하는데 하둡을 안 한다고? 네.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안 쓰잖아요. 네. 진짜 레이크하우스도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대세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바꾸더라도 네, 다른 회사들보다 소위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연하게 대처가 네.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장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레이크하우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 정말 뇌리에 잘 이렇게 박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